지난 시간에 이어 파이 이야기 2부 태평양 편입니다. 배가 가라앉았다. 괴물이 내는 금속성 트림 같은 소리가 났다. 물건이 수면 위로 쏟아져 나오더니 사라졌다. 모든 게 비명을 질러댔다. 바다며 바람, 내 마음까지. 구명 보트에서 보니 물속에 뭔가가 있었다. 그의 머리가 보였다. 리처드 파커는 수면에 떠 있으려고 버둥거렸다. 그는 날 보았다.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는 내 쪽으로 헤엄치기 시작했다. 그가 떠있는 주변의 물살이 거세게 움직이고 있었다. 리처드 파커는 작고 무기력해 보였다. 그의 머리가 물에 잠길락 말락했다. 리처드 파커는 고개를 들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구명 보트에 밧줄을 맨 구명 부표가 있었다. 나는 부표를 집어서 공중에 대고 흔들었다. 그는 너무 멀리 있었다. 하지만 구명 부표를 보자 리처드 파커는 희망을 얻었다. 다시 기운을 차리고 열심히 다리를 젓기 시작했다. 꽉 잡고 있어. 내가 끌어줄 테니까 놓치면 안 돼. 배에 탈 수 있을 거야. 우린 함께 있게 될 거야. 잠깐만, 함께? 우리가 함께 있게 될 거라고? 내가 미쳤나?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을 했다. 부표를 놔, 리처드 파커. 구명 보트를 저어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러나 리처드 파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말았다. 그는 몸을 위로 떠올리더니 배에 올라탔다. 하느님 맙소사. 이제 내가 호랑이 밥이 될 차례였다. 구명보트에 홀딱 젖은 채 덜덜 떠는 3살배기 벵굴 호랑이가 타고 있었다. 나는 몸을 돌려 얼룩말을 넘어 배 밖으로 몸을 던졌다. 리처드 파커는 내 뒤를 따라 물속에 뛰어들지 않았다. 4~5m쯤 떨어진 곳에서 물을 가르는 삼각형 모양이 보였다. 상어의 지느러미였다. 있는 힘껏 헤엄쳐서 구명보트 한쪽 끝으로 갔다. 배의 그쪽 끝부분은 여전히 방수포에 덮여 있었다. 리처드 파커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 고아가 되어 홀로 떠 있었다. 몸은 노에 매달려 있고 앞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상어가 다니고 폭풍우가 몸 위로 쏟아졌다. 다행히 여러 가지 요소가 날 계속 살게 해주었다. 구명보트는 가라앉지 않았고 리처드 파커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았다. 상어떼는 주위를 맴돌았지만 내게 달려들지는 않았다. 파도가 몸에 어서 부딪혔지만 쓸어버리지는 않았다. 양 다리를 노의 한쪽에 대고 발을 배전에 댔다. 다리가 배에 닿을 때까지 조금 더 움직였다. 시선은 방수포 끄트머리에 고정시켰다. 어느 순간에라도 리처드 파커가 벌떡 일어나 내게 달려들 것 같았다. 몸이 충분히 배에 걸쳐지자 몸을 위로 당겼다. 방수포 끄트머리 너머를 바라봤다. 놀랍게도 얼룩말이 아직도 살아있었다. 뒷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상태였다. 정말 이상한 것은 리처드 파커가 얼룩말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잠시 후 드러났다. 방수포 끄트머리에서 머리가 쓱 나왔다. 그것은 곰처럼 생긴 대머리 하이에나였다. 좁은 공간에 하이에나와 호랑이가 함께 있을 수는 없었다. 리처드 파커는 방수포 밖으로 떨어져서 물에 빠진 모양이다. 하이에나는 미리 배에 올라 방수포 밑에 숨어 있었는데 내가 구명보트에 떨어지면서 하이에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깨달았다. 선원들이 나를 구명보트에 던진 것은 하이에나 때문이었다. 내 목숨을 구해주려던 게 아니었다. 하이에나가 내게 달려들 테고 어떻게든 내가 놈을 물리쳐서 그들이 안전하게 배에 탈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이었다. 어쨌든 일은 그렇게 되었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바다와 하늘만 보였다. 날씨가 급격히 변했다. 정말 넓은 바다는 숨이 막힐 정도로 드넓은 바다는 점차 평온하고 잠잠해졌다. 뿌연 새벽빛 속에서 바나나 섬에 타고 둥근 떠다니는 것이 있었다. 성모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모습. 그 뒤에서 해가 떠올랐다. 붉은 털이 멋졌다. 그것은 오렌지 주스였다. 보르네오 오랑우탕 암컷 대장.
우리 동물원의 스타로 수컷 2마리를 낳은 어미였다. 오렌지 주스는 안개 속에 있었다. 충격에 빠진 상태였다. 몇 분 동안 방수포 위에 꼼짝 않고 조용히 누워있더니 구명보트 안쪽으로 들어왔다. 하이에나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밤 어느 때쯤 하이에나가 으르렁대고 얼룩말이 깨끗대기 시작하면서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는 선매에서도 났다. 움직임으로 인한 흔들림은 감지되지 않았다. 끔찍한 야수 녀석은 나에게서 멀리 있었다. 어둠 속 가까운 곳에서 요란한 숨소리와 으르렁대는 소리, 툴툴대는 소리, 온갖 쩝쩝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내 밑에서도 소리가 났다. 바다에서 갑자기 찰싹 소리와 휙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그런 소리가 반복해서 나더니 한순간 멎었다. 생명을 지키려는 싸움이 거기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밤이 지나갔다. 느릿느릿 아주 천천히. 추웠다.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듯한 괴로운 관찰이었다. 날이 밝았다. 아주 빠르게. 하지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동이 텄다. 하늘 구석에서부터 색이 변하기 시작했다. 공기에 빛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잔잔한 바다가 주위에 커다란 책처럼 펼쳐졌다. 여전히 밤 같은 느낌이었다. 갑자기 아침이 밝았다. 해가 전기불을 밝힌 것 같은 오렌지색 빛을 내며 수평선 위로 올라올 때에야 따스함이 느껴졌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곧 해가 솟는 느낌이 다가왔다. 첫 햇살과 함께 그것이 내 안에서 살아났다. 희망, 그것에 감싸인 느낌이라니. 결국 다 잘 될 거야. 나는 밤을 이기고 살아났다. 오늘은 구조될 거야. 그런 생각이, 그런 말이 마음속에서 솟아나 희망의 원천이 되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구명보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눈으로 본 것은 한참이나 지난 후였다. 하이에나가 얼룩말을 공격한 뒤였다. 녀석은 피범벅이 된 입으로 얼룩말의 가죽을 씹고 있었다. 얼룩말의 부러진 다리가 없어졌다. 하이에나가 다리를 뜯어서 배끝까지 끌고 간 것이다. 아직 오렌지 주스의 흔적은 없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메스꺼움을 몰아내려 할 때 오렌지 주스를 보았다. 오랑우탄은 몸을 구부리고 앉아서 양손으로 배끝을 쥐고 가슴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입을 해 벌리고 혀를 쭉 늘어뜨린 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배멀미. 나는 머리를 가슴팍까지 숙이면서 밀려드는 감정에 놀랐다. 이런 웃음이 내 안에서 행복의 화산을 폭발시킨 것 같았다. 오렌지 주스는 내게 원기만 찾아준 게 아니라 멀미까지 없애주었다. 이제 기분이 괜찮아졌다. 오랑우탄은 하이에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하이에나를 무시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행동했다. 이 구명보트의 생태계는 아주 이상스러웠다. 전박이 하이에나와 오랑우탄이 만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란 없었다. 과일을 먹는 오랑우탄과 육식성으로 초원지대에 사는 하이에나가 서로에게 관심을 쏟지 않으면서 자기 영역을 찾은 것은 묘해 보였다. 배가 나타나야 될 곳에 구름이 끼고 날이 저물면서 차츰 미소도 사라졌다. 인생에서 최악의 밤이 언제였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어느 날이라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밤이 많았으니까. 무시무시한 저녁이 가고 무시무시한 밤이 이어졌다. 나는 구명보트 주변에 상어떼가 나타난 것을 알아차렸다. 해가 하루의 장막을 내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장엄한 태평양의 일몰이 나를 감쌌다. 상어떼는 많고 종류였다. 다른 물고기들도 왔다. 다른데 정신이 팔리지 않았다면 고깃대를 더 찬찬히 살폈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때 하이에나가 으르렁거리며 날뛰기 시작했다. 녀석은 얼룩말의 배에 머리와 어깨를 쳐박고 앞발에 무릎으로 올라갔다. 마침내 하이에나는 얼룩말의 몸에 몸통을 반쯤 걸치게 되었다. 얼룩말은 안쪽부터 산채로 먹히기 시작했다. 오렌지 주스는 이런 행동을 무심히 보지 않았다. 오랑우탄은 일어나더니 벤치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 어마어마한 송곳니를 드러내더니 포효하기 시작했다.
깊고 강하고 분노에 찬 포효였다. 평소에는 기린처럼 조용한 동물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 그 소리에 하이에나도 나처럼 깜짝 놀랐다. 나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하이에나가 오렌지 주스에게 달려들 거라 생각했다.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은 계속 벌어졌다. 잠시 후 뭔가가 배를 때리더니 타격이 이어졌다. 상어떼가 우리 보트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상어떼가 배를 치자 동물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펄쩍펄쩍 뛰었지만 얼굴을 맞대고 짖어대는 것은 잊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후 고함 소리는 뚝 그쳤다. 먹이를 찾지 못한 상어떼는 가버렸다. 그날 수평선에는 배가 한쪽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하루가 저물고 있었다. 오후에는 싸움이 일어났다. 긴장감이 참을 수 없을 정도까지 팽팽해졌다. 하이에나는 깽깽 소리를 냈다. 오렌지 주스는 툴툴대면서 입술을 부딪히며 소란스럽게 굴었다. 오랑우탄이 하이에나의 머리를 내리쳤다. 얼마나 세게 쳤던지 하이에나의 머리가 벤치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하지만 어른 암컷 오랑우탄은 수컷 점박이 하이에나를 물리칠 수 없는 법이다. 단순히 체중과 난폭한 힘의 문제는 아니다. 오렌지 주스는 무방비 상태는 아니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태도와 지식이다. 과일을 먹고 사는 동물이 죽이는 것에 대해 뭘 알까? 어디를 물어뜯을지, 얼마나 세게 물지, 얼마 동안 물고 있을지 어디서 배울까? 하이에나가 달려들었다. 나는 소리는 들었지만 더 이상 보지 못했다. 녀석의 입은 빨갰다. 오렌지 주스가 옆에 널브러져 있고 그 옆에는 얼룩말이 죽어 있었다. 무시무시한 광경이었다. 나는 하이에나에게 덤비기 전에 마음을 다잡아 밑을 보았다. 벤치 밑 내 발 사이에 리처드 파커의 머리가 있었다. 커다랬다. 어질어질한 내게는 목성만해 보였다. 리처드 파커의 앞발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만 했다. 리처드 파커란 이름은 서기의 실수에서 생겨났다. 방글라데시의 산림청에서 리처드 파커란 이름을 가진 직업 사냥꾼을 고용했다. 그는 새끼 한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암컷 호랑이를 잡을 수 있었다. 어미 호랑이를 먼저 잡고 새끼 호랑이는 근처 숲에서 발견되었다. 무서워서 울고 있던 새끼 호랑이를 리처드 파커라는 사냥꾼은 맨손으로 안아 올렸다. 그는 새끼 호랑이가 목이 말라서 급히 물을 먹었던 장면을 떠올리고 서스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다. 한데 하우라 기차역의 영무원은 정신이 없어도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는 새끼 호랑이와 관련된 서류에 이름란에 리처드 파커라고 적고 사냥꾼의 이름은 서스티, 성은 미상이라고 적었다. 이후 새끼 호랑이의 이름은 리처드 파커가 되었다. 리처드 파커는 아직도 배에 있었다. 몸무게가 200kg도 넘는 벵골 호랑이가 길이 7, 8m짜리 배에 타고 있는데도 이틀 반나절 동안이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수수께끼였다. 호랑이가 배에 타고 있으니 내 목숨은 끝장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내가 생명을 구한 것은 갈증이 나서 문자 그대로 죽을 지경이었던 때문이라고 믿는다. 갈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니 다른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미쳐서 펄쩍펄쩍 뛸 것 같았다. 입에서 썩은 맛이 나고 끈적끈적한 것처럼 고약한 게 있을까. 목구멍 뒤쪽에 달라붙어 있는 참을 수 없는 이 압박감. 이 피가 걸쭉해져서 잘 돌지 않는 느낌. 사실 그런 고통에 비하면 호랑이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리처드 파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밀어내고 겁없이 마실 물을 찾아 나섰다. 나는 구명보트를 조사했다. 깊이 1m 남짓, 폭 2.4m, 길이 8m. 배의 최대 수용 인원은 32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배의 외관과 내관,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알아내지는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에 띄었고 필요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방수포 밑에서 많은 구명조끼를 발견하였고 사물함 속에서 구호 물자를 발견하였다. 이 구명보트에는 생명수가 연한 금색 깡통에 담겨 있었다. 상표에 검은 글씨로 마시는 물이라고 적혀 있었다. 깡통 4개를 한꺼번에 마셨으니
생명수를 2리터나 마신 후에야 멈춘 셈이다. 평생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은 적은 없었다. 신선하고 깨끗한 땀이 솟아 이마가 촉촉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피부의 땀방울까지 환희를 표현하고 있었다. 분명히 말하건대 술에 취하면 수치스럽지만 물에 취하는 것은 숭고하고 황홀하다. 나는 몇 분간 더 없는 기쁨과 충만감에 사로잡혔다. 물품함 속에는 세븐 오션스 기본 비상식품들이 있었다. 조사가 끝난 후 나는 목록을 만들었다. 좀 길지만 생존에 필요한 리스트인 만큼 음성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배멀미약, 물, 구토용 비닐, 구구식량, 모직담요, 태양증류기, 구명조끼, 몰핀 앰플 주사기, 화염 수신호, 물에 뜨는 노, 낙하산 투하식 조명탄, 비닐주머니, 깡통 따개, 눈금 새긴 유리 비커, 방수 성냥상자, 물에 뜨는 오렌지색 화염신호, 중간 크기의 오렌지색 플라스틱 양동이, 노란색 직사각형 스펀지, 물에 뜨는 합성 밧줄, 물에 뜨지 않는 합성 밧줄, 훅, 라인, 싱커를 갖춘 낚시 도구 세트, 훅이 달린 갈고리대 2개, 띄우는 닷, 도끼, 빗물바지, 검은 볼펜, 나이론 화물 그물, 밧줄 달린 구명 장비, 대형 사냥용 나이프, 일자형 바늘과 구분 바늘, 방수 케이스에 든 응급처치 상자, 신호용 거울, 필터 달린 중국산 담배, 대형 초콜릿, 생존 지침서, 나침판, 한 면에 98줄이 그어진 공책, 그리고 가벼운 옷차림에 신발 한 짝을 잃은 소년 1명, 점박이 하이에나 1마리, 벵골 호랑이 1마리, 구명보트 1척, 바다 하나, 신 1명. 매 순간 우리의 주인공이 느꼈을 신의 존재를 이렇게 표기를 해놨네요. 이제 나는 살 길을 궁리해야 했다. 허비할 시간이 단 1초도 없었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뗏목을 만드는 거다. 노가 물에 떴다. 그리고 구명조끼와 단단한 구명부표가 있었다. 정신없이 움직이면서도 내 아둔함을 저주했다. 배에 호랑이가 있는데도 사흘 밤낮을 보낸 후에야 목숨을 구하려 시도하다니. 그때 하이에나가 목청껏 비명을 질러댔다.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다. 하느님 시간을 주세요. 예수님, 마리아님, 마호메트님, 비슈누님. 그리고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보았다. 리처드 파커가 일어나면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5미터도 안 되는 곳에 있었다. 하이에나의 끝이 왔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질려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홀려버렸다. 하이에나는 낑낑대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고 죽었고 리처드 파커는 소리 없이 죽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고개를 돌려 완전히 돌려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말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느끼기만 했다. 등 쪽에서 본 리처드 파커는 어마어마해 보였다. 그의 체구는 위압적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유연한 품위가 우러났다. 리처드 파커는 믿기 힘들 정도로 근육질이었지만 엉덩이에는 가늘고 반들거리는 가죽이 몸통에서 축 늘어져 있었다. 갈색이 감도는 오렌지빛 몸통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몸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웠고 하얀 가슴과 몸 안쪽과 긴 꼬리의 검은 고리 무늬는 조화로웠다. 머리통은 크고 둥그렇고 무시무시한 귀밑털과 멋들어진 턱 밑 수염이 있었다. 또 고양이과에서 가장 보기 좋은 두껍고 길고 흰 수염을 갖고 있었다. 머리 위에는 완벽한 아치 모양의 작고 뚜렷한 귀가 있었다. 홍당무 색깔의 얼굴에는 콧날이 넓고 분홍빛이 도는 코가 있었다. 외부진 검은색이 얼굴을 강렬하면서도 섬세하게 둘러싸고 있었지만 별로 눈을 끌지 못했다. 검은색이 닿지 않는 콧날이 젓갈색으로 환하게 빛났기 때문이다. 눈 위와 뺨, 입가의 흰 부분은 카타칼리 무용수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래서 얼굴은 나비의 날개 같아 보일 뿐 아니라 고풍스러운 중국의 느낌까지 났다. 하지만 리처드 파커의 노란 눈과 마주쳤을 때 그 눈길은 강렬하고 냉정했으며 놀라는 기색이란 없었다.
들뜨거나 다정한 느낌 없이 분노를 폭발하려는 순간에 침착함을 담고 있었다. 귀가 꿈틀대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입술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에 띄지 않는 누런 송곳니는 내 가운데 손가락 길이만 했다. 쥐가 나타난 것은 그때였다. 리처드 파커의 시선이 쥐를 따라갔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다. 그의 머리 꼭대기와 등, 말린 긴 꼬리를 볼 수 있었다. 긴 밧줄을 뗏목에 맸다. 구명보트와 뗏목이 이제 밧줄로 연결되었다. 뗏목을 구명보트에서 드러냈다. 어떤 이유에서든 뗏목이 뜨지 않으면 난 죽은 목숨이었다. 다행히 뗏목은 물 위에 멋지게 떴다. 하지만 내 가슴이 철렁했다. 뗏목이 물에 닿기 무섭게 고깃대가 흩어졌지만 상어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구명보트에서 빠져나온 것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다. 한데 이제 돌아가고 싶었다. 뗏목을 만들어 옮겨 타다니 너무 조심성 없는 처사였다. 구명보트와 뗏목에 이어진 밧줄 길이는 12m. 호랑이 위에 걸터 앉아 있을 건지 상어 떼 위에 있을 건지 선택의 폭은 그 정도뿐이었다. 밤새 비가 내렸다. 잠 못 이루는 무서운 시간이었다. 생존 지침서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만 사정없이 젖어버렸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생각에만 매달렸다. 리차드 파커. 그를 없애고 구명보트를 내가 독차지할 계획을 몇 가지 세웠다. 가장 좋은 것은 소모전. 그저 자연의 법칙에 모든 걸 맡기고 난 구제되면 될 터였다. 리차드 파커가 기진맥진해서 죽게 되면 난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될 거고 내겐 몇 달을 버틸 물자가 있었다. 그에겐 뭐가 있나? 동물의 시체는 곧 상할 것이다. 그 후에 그는 뭘 먹을까? 더욱이 물을 어디서 구할까? 내 안에서 희망의 빛이 깜빡이기 시작했다. 좋은 계획이었다. 계획대로 될 때까지 목숨만 부지하면 될 거야. 그러나 마음속에서 분노한 외침처럼 한 가지 생각이 맴돌았다. 지금 리처드 파커는 바다를 두려워해. 하지만 갈증과 허기로 미치면 그는 두려움도 이겨낼 거야.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라고. 소모전을 벌이면 분명히 네가 질 거야. 내가 죽을 거라고. 그러나 나를 진정시킨 것은 바로 리처드 파커였다.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가 바로 그 대목이다. 무서워 죽을 지경으로 만든 바로 그 장본인이 내게 평온함과 목적의식과 심지어 온전함까지 안겨주다니.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나는 그 시선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것을 보고 자랐다. 그것은 만족한 동물이 우리나 동굴에서 내다보는 시선이었다.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식사를 마친 후 대화를 하며 사람 구경을 하는 그런 시선. 리처드 파커는 하이에나로 배를 채우고 빗물을 원하는 만큼 마셨음이 분명했다. 그는 날 관찰했다. 진지하지만 사나운 표정은 아니었다. 리처드 파커는 계속 귀를 비틀면서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였다. 고양이다운 몸집이었다. 그는 멋지고 커다란 집고양이 같았다. 리처드 파커가 소리를 냈다. 콧구멍에서 나오는 흐흥 소리. 나는 귀를 쫑긋 세웠다. 그는 다시 소리를 냈다. 나는 깜짝 놀랐다. 프루스텐? 아버지는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도 딱 한 번 마이소르 동물원에 출장 갔을 때 들었다고 했다. 프루스텐은 호랑이가 내는 가장 조용한 소리로 콧바람 같은 것이다. 이것은 다정함과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낸다. 리처드 파커는 다시 그 소리를 냈고 이번에는 머리를 들었다. 나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서 그를 바라보았다. 리처드 파커를 길들여야 했다. 그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그의 문제나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와 나의 문제였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도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다. 마음 한편으로 리처드 파커가 있어 다행스러웠다. 그가 죽으면 절망을 껴안은 채 나 혼자 남겨질 테니까. 절망은 호랑이보다 훨씬 무서운 것이 아닌가. 내가 아직도 살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리처드 파커 덕분이었다. 그는 나를 계속 살아있게 해주었다.
나는 나의 계획 6번째 소모전 뒤에 이렇게 적었다. 계획 7. 그를 계속 살려두라. 이렇게 태평양 한가운데 구명보트위에서 한 소년과 리처드 파크라는 이름을 가진 호랑이와의 생존기가 이어집니다. 녹음이 길어져서 아무래도 다음 녹음으로 이어가야겠죠.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